반갑습니다. 도야가트 피어나는 글꽃 회원 강혜희 인사드립니다. 제가 서예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가끔 붓글씨를 이렇게 쓰세요. 근데 주변에 아이들이 그렇게 떠드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자기의 세계에 푹 빠져서 글씨를 쓰는 모습이 저 어린 가슴에 굉장히 강한 영상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장하고 20대가 지나면서 평생 동안 내가 어떤 것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실증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굉장히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을 여러 면으로 시도하던 끝에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바깥에 차창 밖에 서예학원이라는 간판을 딱 스치게 됐어요. 그럴 때 어릴 적에 묻어두었던 그런 강한 영상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클로즈업 된 거죠. 그래서 맞다,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동안 시도했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접고 그 한계성을 보면서 이제 접었는데, 다시 서예를 시작했을 때 저는 뭐 특별히 예능적으로 뭐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무기라면 밀어날 정도로 좀 꾸준함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차근차근히 걸어간 걸음만큼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지는 그런 흔적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매력으로 와닿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이 되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조금 공모전이라던가 그런 데서 그 입상을 좀 하게 되고, 드디어는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나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되죠.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전문가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 때 학부 때 전공은 인문학 쪽이었는데 아니다, 한번 이걸 본격적으로 다시 또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쌓았던 이론들이 상당히 단단한 밑받침이 되면서부터 이론보다는 실기가, 그리고 이제 그 이론을 같이 겹쳐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탄탄한 그런 학서 과정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작품을 사람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표정을 담아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고, 드디어는 또 그것이 또 다른 대학 강단, 즉 서예를 전공으로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자라나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드디어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또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릴 적에 아무 그런 생각 없이 보았던 어느 한 장면, 그것이 어떻게 참 신기할 정도로 사람의 그런 삶의 그 궤도를 바꿔놓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스치는 그런 아주 5살짜리 어린 학생부터 제가 뭐 80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이제 서예를 지도하고 서로 함께 공부하면서 늘 나의 잠깐의 그런 어떤 모습도 이 사람들의 기억에, 이 5살 먹은 어린이의 기억 속에, 그래서 그 어린이가 커서 한 어른이 되었을 때 나를 돌아다 보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옷매무새를 좀 매만지게 되죠. 그런 겸손함도 또 서예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영악스럽게 계산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과연 꿈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살면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생각을 해보면 정작 제 어렸을 때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제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어렸을 때 현실적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라는 그런 생각에 깊이 빠졌던 것보다는 늘 마음속에 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모자라나? 뭐 그런 생각도, 다른 아이들하고 좀 틀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하면서 약간 자괴감 비슷한 경험도, 감정의 그런 경험도 갖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현실적인 무엇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질문에 핀트가 안 맞았나요? 서예의 매력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 경우에 어떻게 그 서예의 매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저는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서예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아트적인, 예술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죠. 그 동양의 그 원추형 붓과 먹과 그 다음에 화선지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리듬, 조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그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 인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서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생각들을 만들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이들이 굉장히 그 고민하고 고심해서 만들어낸 그런 아름다운 글들을 또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읽게 되면서부터 그런 것에 대한 소양이 점점 깊어지죠,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곱씹어보고 또 생각하고 내가 활용하고,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주는 그런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매력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건 정말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그 수업을 하면서 직접 느꼈던 건데, 서예의 그 행위 자체가 붓을 들고 어떤 테크닉을 얼마나 많이 잘 배우고 못 배우는지를 떠나서, 그 먹물을 가지고 하얀 화선지에 그 붓을 들고 늘 일정한 시간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거듭하다 보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심리적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 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매력, 이게 이전에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그 실용 가치가 높은 그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그런 그 대학원 논문 때 서예 학습이 ADHD 성향 아동에게 어떠한 학습적인 그런 학습적인 과정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실제 그 서양의 그 수치로 증명해내는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이제 임상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직접 그 서예 그 프로그램을 짜서 서예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아주 산만한 아동들을 에게 이제 그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내가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아닌 그 실제 그 정신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검사의 그런 여러 가지수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 그 아이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치로 딱 그 검사를 해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난 학습이 지난 다음에
그 처음에 했던 그 여러 가지 검사들을 또다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심리 상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 수치로 딱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때 아마 그 정신과 그 교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서예를 하면 침착해진대, 뭐 인내심이 좋은 것 같아. 항상 같아가 따라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정확한 그 과학적인 그런 코스를 거쳐서 증명을 해내고 나니까 같아가 아니라 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렇구나, 수치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제가 몸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막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감정의 상처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우리가. 근데 그 감정의 상처들을 받으면서 쌓이는 그런 무수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질병들을 해소하는 데 큰 몫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감성글씨라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캘리그라피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아름다운 손글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감성글씨라고 표현되어지는 건데, 어떤 글씨의 그 기호의 약속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아도 그 글씨에 쓰여진 형태 꼴만 보고 그 느낌만 보고도 이것에 이 글씨가, 이 문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이 아닐까 하고 금세 눈치를 채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자에다가 표정을 담아내는 그런 글씨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떤 또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들과 결합해서 만들어내서 상업적으로 실제로 많이 쓰이고,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그 활자체에 너무나 실증이 나는 그런 즈음에 아주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시는 한 모금의 차 한 잔처럼 굉장히 어떤 쉬어가는 역할, 그런 거를 해주는 그런 매력도 상당히 또 서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많지만 또 제가 이제 늘 대표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가지가 아닌가,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서예는 처음에 시작 때부터 사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할까, 평생 동안 실증내지 않고 내 곁에 둘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택한 것이 서예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하지 않아도 서예는 늘 저에게 행복한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결별을 하게 되거나 그렇지만, 서예는 내가 버리지 않는 한 항상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행복한 존재이지만, 특별히라는 말을 붙이시니까 특별히 행복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제가 그 연습 시기를 지나서 작가로서 등단을 돼서 작가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았을 때 행복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운 것들을 또 다른 장에서 요구되어서 저를 또 대학 강단에서 불러줘서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교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행복한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제 작품을 표현했을 때 이제 그 작품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그 눈길을 줄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실례로 몇 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 한 달간 초대를 받아서 이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전시회 오프닝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물론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다행히 또 운이 좋아서 그 오프닝 현장에서 이제 커다란 천에다가 아마 사방 4m 정도 되는 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직접 붓을 들고 제가 그 글씨를 이렇게 쓰는 그런 한복을 이제 곧게 입고 이제 글씨를 쓰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 문자권에서 사는 사람들, 다른 문화에서 산 사람들한테 그 동양의 붓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문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쪽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읽지 못하니까 문자라는 것은 서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익히는 과정을 생략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저것은 뭐 그냥 어느 소수민족의 한 파트 정도로 인식해주면 어쩌나 그런 이제 불안감 내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그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좀 각인시키고 싶은 욕심,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행복 마음이라는 이제 글귀를 그 센터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방에 조각보를 연상하듯이 해서 사방에 이제 그런 글씨를 한글 흘림체로다가 이제 쫙 썼어요. 행복이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문구를 쓰면서 맨 가운데 메인에다가는 이제 그 낙관인장을 찍듯이 강혜이라는 그걸 이제 바로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문자를 썼을 때 그 현장감에서 먹물을 그냥 쫙 묻혀서 좀 떨어지죠. 근데 그거를 바로 이렇게 쓰면서 원추형 많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아주 순간성, 한 번의 글씨를 순식간에 막 써내려가면서 먹물이 굉장히 듬뿍 묻혔다가 점점 먹물이 떨어지면서 갈갈해지는 그 과정, 뭐 글씨를 어떤 건 굵게도 썼다 가늘게도 쓰고, 그런 어떤 조형적인 그런 변화와 함께 그 붓과 먹이 이루어내는 그런 리듬감, 그런 샘여림,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막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막 박수를 하시면서, 뭐 당연히 예의상 박수는 쳐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날 깜짝 놀란 거는 제가 그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했던 장면들이 그 신문사들도 좀 많이 와 있고 그랬는데, 정말 4군데 신문사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저의 다른 글씨 쓰는 모습들을 뭐 크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어떤 공모전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면 이름 하나 이렇게 올라가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강혜이라는 조그만 이름을 올렸는데, 제가 난생 처음 와본 낯선 나라에서 그리고 또 저 혼자만 퍼포먼스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장르, 뭐 그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집중 세례를 하면서 조명을 비춰주시다니 하면서, 그건 아마도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막 뿌듯했고, 그러면서 늘 시집간 딸이 늘 밤늦도록 글씨를 쓰면서 불과 함께 아주 까만 밤을 새고 여명이 틀 때쯤에 막 졸리워서 책상에 자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던 친정엄마가 늘 옆에서 이렇게 종이를 접어주셨던 그런 모습들도,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는 여가 시간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화선지를 탁탁 넘기니까 어느 날 옆에서 자고서 눈이 딱 깼는데 엄마한테 안기고 싶은데 그 화선지를 써놓은 것들이 이렇게 산처럼 자기 눈에는 산같이 높았겠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글씨 쓴 거를 이렇게 막 밟고 넘어오질 못하고 이렇게 엄마 안아달라고 하면서 칭얼대면서도 그 글씨를 상당히 이렇게 함부로 밟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이 생각되면서 되게 글씨라는 걸 제가 선택해서 쓰는데 이렇게 많은 행복을 주는구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말하면 가장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글씨를 쓰면서 많은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까지 할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큰 행복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나름으로 열심히, 뭐 아주 그 분야의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뭐 예능적인 감각이 뛰어나진 않지만 제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렇게 아주 나는 못하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좀 약간 자부심 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 강의를 제의받고 사실 고민한 것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과연 이 글씨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이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또 하나 붓글씨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한 서체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빠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익히는데 이렇게 내가 몇십 년 걸쳐서 공부한 것들을 과연 몇 개월에 어떻게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붓글씨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붓글씨를 접한다면 가장 무엇부터 내가 요구하게 될까, 내 주머니에 돈을 얼마큼 지불하고 나서 나는 어떠한 대가를 원할까, 그런 생각을 역지사지라고 하죠. 왜 입장을 바꿔 나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가장 어렵다라는 것을 쉽게 접근하면 어떨까.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두자.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들을 활용하자. 실생활에서 아주 이렇게 재밌게 활용하는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왜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매듭이라는 효과는 그 사람을 상당히 다음 단계로 이만큼 걸어왔던 여정에서 다음 단계의 과정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배운 것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컨셉을 짜보자. 그런 과정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글 서예가는 한글 서예만 쫙 우리 몇십 년을 써야 되고, 한문 서예를 하시는 분은 또 한문 서예만, 물론 이제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이감이 물론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그 전공의 과정보다는 좀 어떤 서예라는 학문을 접해보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컨셉을 깊게 디테일하게 짜기보다는 한글과 한문을 두루두루 잘 어떤 공통점을 활용해 가지고 익히는 그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문 서예와 한글 서예가 가지고 있는 그 운필, 즉 붓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의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결구적으로도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뽑아서, 그래서 한글 서체와 한문 서체를 굳이 따로 구별하지 말고 한번 수평적으로 운필의 난이도에 따라서 쉬운 대로, 그 다음에 비슷한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서체들을 엮어보자 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자, 자음이 어떤 모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글자 모양새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결구의 모양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포인트만 뽑아서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공식처럼 활용하면 되니까, 활용하는 범위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낙관 분야, 그러니까 전각 분야 이런 거, 낙관인을 찍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특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또 한번 여러분에게 아는 만큼 또 성실하게 한번 그 강의를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촬영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오직 기계의 그 눈동자, 깜빡거리지도 않는 그 네모난 눈동자를 보면서 그런 저만의 얘기를 마치 앞에 내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상당히, 그런 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제가 낯가림도 좀 심한 편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어려웠고, 덕분에 제가 이만큼 나이 먹도록 제가 그런 습관이 저한테 있는지 몰랐던 부분들을 아주 카메라가 정확하게 저를 지적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어떤 생각거리가 있으면 약간 왼쪽 위를 보면서 눈동자가 살짝 올라가요. 아주 재빠르게. 저는 지금 여기다가 20글자에다가 약간의 그 낙광. 근데 그런 아주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챘는데 카메라가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다시 지적받고 다시 고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제가 조금 더 세련돼지는 그런 공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억에 남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수업에서도 그 커리큘럼을 짤 때 항상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작품도 마찬가지로 파인아트적인 그런 순수한 예술품도 좋지만 내 작품을 어떻게 누군가가 실제로 내 작품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지 그거의 포인트는 뭘까 그런 거에 대한 화두를 늘 갖고 가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단절이 아닌 대화, 즉 소통이라는 말 요즘 너무 많이 표현하니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표현했던 표현인데 쓰고 싶지 않아지지만 그런 어떤 대화, 그런 어떤 막힘없는 그 흐름, 그런 것들이 제 작품의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성격이 사실은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남들하고 있을 때는 나 때문에 상대가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명랑하게, 그리고 늘 좀 조용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반대적으로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합니다. 그래서 좀 대체로 명랑하고 긍정적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제가 시리어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제 호는 은혜해자 으뜸원자 해원이에요. 사실 그냥 제 호가 아니어도 그 해원하는 이름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그 호를, 저에게 호를 주신 분은 이제 제가 20대 시절에 인도 철학 또는 불교 철학들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공부를 좀 할 즈음에 저를 학문의 길에서 인도해 주신 스승님께서 저에게 공부와 함께 그 마음에 그런 항상 지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생각을 이름으로, 즉 호로다가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자 으뜸원자. 그래서 너가 물질로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면이든 항상 누군가와 있을 때 그 사람 가운데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자 으뜸원자라는 그런 호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 목표는 그동안은 굉장히 막 뭔가를 많이 배워서 내 안에 채우려고 했던 것이 이제 저의 좀 캐릭터였다면, 이제는 그 막 채우기만 하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곱씹고 되새김질해서 좀 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생각이고, 또 하나 제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시작하고 이미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긴 하지만 그 좋은 글귀들, 즉 시나 또는 뭐 수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이렇게 표정 없는 활자체, 타이포그라피체로 쓰여져 있다니 하고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이제
물론 글자 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포그래피 활자체의 글씨로 이제 채워져야 되긴 하는데 그 타이포그래피와 그 캘리그라피 즉 손글씨를 적당하게 믹서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그 느낌을 표현하는데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책을 좀 꾸며보고 싶은 그것이 제 희망입니다. 네, 서예에는 그 소년 천재라는 말이 없대요. 그리고 인서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글과 함께 늙어간다. 근데 사실은 명필이 되려면 오래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뭔가 했어요. 근데 그만큼 서예라는 학문 자체가 단번에 빠르게 익혀지는 그런 분야는 아니죠. 그런데 왜 간만큼 몸으로 익힌 것은 굉장히 정직하게 흔적으로 몸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남들보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저도 또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학습 과정 중에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힘이 더는 때가 곧 힘이 나는 때랍니다. 즉 제가 지금은 안 늘고 있고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서툴고 못할까 하지만 그 서투름을 차곡차곡 쌓아서 모아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어느 틈엔가 그 서투른 옷을 벗고 굉장히 익숙한 그런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절대 가장 중요한 거 느긋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정말 표현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을 아름다운 글꽃으로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